237쪽에 있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오늘 할 텐데요. 이제 학습지 2차 시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 냉전 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둘로 갈리게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신탁 통치를 5년간 이제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반대 운동, 찬성 운동 이런 것들로 나뉘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좀 다시 또 분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희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정부, 남과 북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냥 남쪽과 북쪽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단독 정부를 각각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들도 벌어지곤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남한 지역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가 4.3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공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237쪽부터 봅시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냉전 체제와 좌우 대립 속에서 전개됐던 통일정부 수립 운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죠.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보면, 일단 지금 신탁 통치를 시행하자고 일단 결의를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했는데, 국내에서 찬성과 반대 운동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46년부터 이제 차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을 하려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표들을 이제 모아다가 어떤 식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불러다가 얘기를 할 거냐, 그냥 개나소나 다 불러다가 논의를 할 거냐,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할 것이냐, 그들 중에서도 이들은 좀 성향이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얘는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로 결렬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 대표, 소련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반탁 운동을 벌인 단체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합시다. 반탁 운동을 했던 단체들은 대체로 어떤 단체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세력들이 주로 반탁 운동을 했어? 우익 집단들이 했죠. 우익 세력들, 뭐 이승만이나 김구나 이런 우익 세력들이 반탁 운동을 했지. 그리고 거기에 친일하는 사람들도 은근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애국 집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반탁 운동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익 집단들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이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들도 이 임시정부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협의 대상에 그들도 포함시킵시다라고 미국은 주장하는 거고. 근데 소련은 아니 신탁통치에도 반대했던 세력인데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굳이 껴서 우리가 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모스크바 결정에 지지하는 세력만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모스크바 결정에 지지하는 세력은 또 어떤 세력이었어? 좌익들이 주로 그랬죠. 그래서 우익과 좌익이 이렇게 또 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은 각각 자기들한테 유리한 집단들만 데리고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가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됩니다. 헤어지게 되는데요. 끝나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됐죠. 정읍 발언. 이승만이 이제 정읍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연설을 할 일이 생겼는데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과서 237쪽에도 있는 말이긴 한데 같이 봅시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교과서를 같이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됐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른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민족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름값이 있는 굵직한 인물인 이승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우리 남한만이라도 일단 단독 정부를 수립합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되는 거지. 약간 이제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못할 거면 이렇게 따로따로라도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좌우가 같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통일 정부를 수립합시다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이제 시작돼요. 이승만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협력을 합시다.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 조금 풀고 협력합시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다가도 우리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해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요청도 해요.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이런 중도파들이 주도가 돼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미 군정도 이제 개입을 해요. 아까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반탁 운동한 사람들은 넣지 말자라고 소련이 자꾸 주장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반탁 운동했던 사람들을 자꾸 여기 이 논의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좌우합작 운동이라도 하게끔 해서 이 사람들 지금 서로 같이 싸우지 않고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여기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각 원하는 바가 다 달랐겠죠. 각각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 그것을 좀 절충한 그런 방안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은 238쪽에 보시면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개혁은 몰수, 유상 매수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7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는 새로이 구성할 입법기구에서 심의 결정하여 실시할 것,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교과서를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유상 매입 그리고 무상 분배 원칙하에 토지 개혁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이 좌우합작 7원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 입장을 해요. 우리 통일정부 수립해야지. 그러니까 좌우가 같이 이렇게 합칩시다 하고 주장을 했고, 이승만은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여요.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사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남쪽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이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승만과 같은 계열에 있는 민주당 같은 우익 세력들은 반대, 좌익도 역시 반대.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기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미소가 이제 점점 이제 경쟁 구도가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합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좌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할 수가 없겠지. 그 와중에 여운형이 암살당해요.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해요.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쪽가서 다시 238쪽으로 이제 가시면, 자,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좌우합작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소련하고만 논의를 해가지고는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유엔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선거를 하자. 어찌 됐든 간에 정부를 수립을 하려면 선거를 통한 의원들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총선거를 실시를 하자. 그러면서 정부를 수립할 것,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파견을 했죠. 근데 왜냐면 이들을 파견한 이유는 한국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예요. 한국 상황이 어떻는가? 이들이 선거를 치를 만한 상황인가? 그리고 선거를 치를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면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됐는데 소련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이 반대하면서 이 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 임시위원단이 눈으로 본 곳은 어디밖에 없겠어? 남한밖에 없겠지. 그래서 남한 지역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북한 지역은 아예 보고 오지도 못했어. 그리고 북한 지역은 총선거 하는 것을 반대해. 하니까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즉 어디겠어? 남한이겠지. 그래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유엔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때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미국의 입장도 꽤나 많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련은 이제 북한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소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길 바랐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반도 전체가 민주화되지 못한다면 남한만이라도 민주화를 시켜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들을 여기서 좀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유엔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대해요. 아니,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냐? 일제강점기의 그 암흑 시기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빛을 얻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독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독립을 이뤄냈는데, 아니 독립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나라를 나눠야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부분 반대해요. 그런데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적극 환영을 하는 거지. 이 미국 편을 들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 북한에서 저렇게 협조를 안 하니 차라리 그냥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수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자고 결정을 하니까 김규식 같은 이런 중도파 인사들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어요. 아,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통일 정부가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구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게 제안합니다.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를 개최하자.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논의를 합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김구한테 가지 말라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제 김구 선생은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죠.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라가 둘로 갈리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학습지 뒷면에 김구 선생의 한 말 제가 써놨을 거예요. 네? 남북 협상 추진해가지고 맨 위에 이제 김구가 한 말인데 그 내용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이런 남북 연석 회의에는 김구, 김규식 남한 대표들이죠. 그리고 북한 대표로서는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남북 협상 공동 성명이에요. 238쪽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요약된 자료 2번. 남과 북에서 외국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 된다. 외국군 철수 후 남북은 내전과 무질서를 반대한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총선거를 통해 입법기관을 선출한 다음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남북협상 공동선언문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남한에서는 이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운동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김구, 김규식이 이렇게 북한까지 평양까지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통일정부 수립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도 했는데 북한에서는 또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만의 정부를 또 수립하기로 뒤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 몰랐는데 그래서 결국 남북 협상은 허울만 좋은 모습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남북 협상하자 이렇게 했지만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은 따로 있고 서로 각자 자기 속내를 숨긴 채 서로 각자 자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남쪽에서도 정부 수립 운동하고 있고 북쪽에서도 자기들끼리 정부 수립 운동하고 있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점점 다가와서 예정대로 남쪽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죠. 5월 10일 날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19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출혈. 희생이 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 수립을 둘러싼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니까 남한 지역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이걸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총파업도 하고 동맹 휴교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무장 봉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하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그러면 4.3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47년인데요. 그때가 47년에 이제 그 3.1절 기념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렸었어요. 이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남한만 단독 선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이 3.1절 기념행사 끝나고 일어났어요. 작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제주도민들 중 일부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거든. 근데 이제 말 탄 경찰관이 잘 못 보고 어린 아이를 말로 치는 사건이 발생해요. 말에 치였어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다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어른들이 막 경찰관한테 막 항의를 한 거야.
아니 좀 제대로 보고 다니라고. 애가 말에 치였지 않냐 하면서 막 항의를 하고 그걸 또 무시하고 가는 경찰관한테 막 돌멩이 같은 거 막 집어 던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멀리서 지켜본 다른 경찰들은 이거 폭동이 일어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발포를 해요. 총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민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죠. 아니 어떻게 경찰이 우리 같은 시민한테 총을 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사람들을 또 막 잡아다가 이제 투옥도 시키고 이제 했단 체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시위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걸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불만이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이제 미 군정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 때문에 지금 단독정부 수립한다 하고 경찰들이 또 이 시민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총도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주도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있어. 일부 좌익 세력들이 이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이제 제주도 일부 주민들도 여기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봉기를 4월 3일 날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진압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미 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선별을 해서 이 사람이 일으킨 것인가, 이 사람은 죄가 있나 없나를 잘 파악해가지고 이 주동자들을 검거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처단을 하고 답니다. 제주도민들이 마치 전부가 다 좌익 집단이고 이런 무장봉기를 일으킨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 그래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민간인 피해자 통계예요. 피해자가 총 14,2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 집계된 것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3만여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14,0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사망이 이 정도예요. 사망. 죽은 사람만. 연령대별 피해를 보면 피해자 14,231명 중에서 21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20세 이하가 27% 정도, 60세 이상이 이 정도, 이렇게 나뉘겠죠. 가해자들의 비율은 어떠냐? 가해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해를 했느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잖아요. 70% 거의 80% 가까이가 토벌대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토벌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민간인들 피해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지금 책을 제가 2개를 좀 소개를 하는데 현기영 씨가 쓴 순이삼촌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영선 씨가 쓴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에요. 사실 순이삼촌이라는 책은 제주 4.3 사건을 아마 최초이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문학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제삿날이 같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제삿날이 같아. 이게 같은 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문학 작품에 있을 정도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있다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과를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제주 4.3 평화공원 내에 이제 기념탑도 있고 이제 기념관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건은 여수 순천 10.19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주 4.3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정부가 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가 제주도 가가지고 진압해라. 그런데 부대 안에 있던 역시 좌익 세력이 제주도에 출동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항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워서 이들도 역시 무장봉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좌익 세력들이. 그래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됐고 여기 이제 결국 전부군이 투입이 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들도 진압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이 여순 사건도 이런 좌익 세력들의 무장봉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과약으로 결국 이제 남한만 정부가 수립이 돼요. 북한은 또 따로 수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